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주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NBA 소식 이모저모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앤트맨, 앤서니 에드워즈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경기 이후에 심판 판정에 격분했었죠. 여성 리포터와 인터뷰를 하면서 심판들의 판정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들은 우리한테 파울 불어주기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항상 뭐 상대의 범프, 그 다음에 뭐 나의 손을 잡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플레이를 했어야 됐다. 와,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다. 진짜 우리는 심판 판정을 이겨내면서 승리를 했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공식 석상이나 혹은 인터뷰 자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벌금을 묻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완전히 심판들을 깔아뭉개기 때문에 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5천, 한 3,400만 원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할 때 굉장히 좀 과장된 액션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분 리포트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는 합니다만, 이분 리포트에 따르면 앤서니 에드워즈가 돌파를 했을 때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선수가 이 친 부분이 오심이 아니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심이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 리포트에는 충분히 미미한 접촉이었다. 네가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딱히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그런 정도의 접촉이었다. 마지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감 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분 리포트에는 정심이 됐었고 앤서니 에드워즈의 돈만 지갑에서 나가는 꼴이 됐는데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 돌파를 할 때 사실 돌파의 효율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돌파를 할 때 좀 과장된 액션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할리우드 액션이나 혹은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의악 이런 의악새들이 보통은 더 코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심판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이분 리포터에서 정심이 된 부분이 열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본인의 돌파의 마무리, 그 다음에 돌파의 세련미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샤이 길자스 알렉산더를 또 저격하기도 했었죠. 그냥 뭐 손만 갖다 파울이다 라고 굉장히 좀 추하게 디스를 하기도 했었는데 앤서니 에드워즈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향상심도 있고 또 카렌서니 타운스를 넘어서 뭐 미네소타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선수가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한다면 또 그냥 올 NBA 뭐 서드 팀 한 2번 뽑히는, 물론 그래도 커리어는 성공이지만 저는 그런 선수가 될까 조금 약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미네소타는 뭐 시장이 크지도 않고 항상 뭐 큰 무대에서 큰 무대를 많이 나가본 적도 없지만 늘 심판 판정에 수혜를 입는다기보다는 좀 손해를 많이 봤던 그런 팀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에드워즈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돌아온 건 이분 리포트 정심, 그리고 차 한 대 값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Edwards to the rim. I mean, Shea is he's actually hanging on his arm. I mean, look at that. 아우, 입냄새 씨. 가글을 해도 순간뿐이구만. 유해균 때문이야. 입안에 유산균으로 입냄새와 치아 건강, 장 건강까지 모두 챙기세요. L14 덴탈 바이오틱.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서정민 박사와 연구진들이 25년 이상 연구해 자체 개발한 균주로 만든 제품, BP도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소재로도 개발 중인 믿을 수 있는 유산균 L14. 유산균이 좋은 거야? 아니면 뭐 균 대사물이 좋은 거야? 유산균과 균 대사물을 함께 100% 동결 건조한 국내 유일 프로바이오틱 L14. 어려운 유산균 비교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이 이번 시즌부터 바뀐 MVP 수상 기준에 대해서 엉터리 제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65경기를 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활약을 펼쳐도 MVP를 수상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레먼드 그린이 불쉿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레먼드 그린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엘 엠비드가 결국 65경기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무리하게 출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다쳤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드레먼드 그린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NBA가 82경기죠. 그런데 최소한 뛸 수 있는 기준은 65경기죠. 그렇다면 17게임을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한 17경기 정도는 내가 뭐 정말 불의의 부상을 입든 아니면 로드 매니지먼트를 하든 백투백 상황에서 한 경기를 빠지든 17경기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그런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강도 실력이고
물론 내가 65경기를 앞두고 64경기 뛰다가 시즌업 부상을 입었어. 그런데 정말 그 전까지는 내가 완전히 리그를 지배했어.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하필 그럼 65경기나. 근데 저는 사실 65경기를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리그에서 백투백 횟수와 17게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65경기는 아주 훌륭한 조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올 NBA 팀 받거나 또 무슨 수상을 하게 되면 연봉을 슈퍼맥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채우지 못하면 그런 뭐 특권 아니면 그런 권리를 잃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의 가장 기본은 나와서 플레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플레이를 잘하는 건 부수적인 거고 일단 경기에 출전을 해야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출석률이 낮은 선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칼말론을 굉장히 싫어하고 존 스타턴을 뭐 상당히 싫어했지만 이 두 명이 정말 프로페셔널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선수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 리그 사무국은 이런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드래먼드 그린이 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65경기 기준이 결국 엠비드를 출전하게 만들었고 결국 부상을 입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너는 상대 선수가 안 다치게끔 거기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드래먼드 그린이 사무국의 이런 뭐 제도를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베테랑이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상대 선수 안 다치게 하는 것부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엘 엠비드의 이야기인데요. 자, 엠비드 구단 관계자가 엠비드의 무릎은 시즌 내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조직 내부에서는 사무국의 조사 때문에 부상을 안고 골든스테이트전을 뛰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샘 아믹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저 기사가 사실이고 팩트라면 구단은 진짜 바보 등신인 거죠. 왜냐하면 조엘 엠비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덴버 너겟츠전을 앞두고 부상자 명단에 조차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엠비드도 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닉 널스 감독도 조엘 엠비드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라면서 어베일러블, 액티브로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게 번거롭다 하더라도 또 엠비드의 무릎은 시즌 내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이애미 히트나 혹은 LA 레이커스처럼 매 경기 지미 버틀러, 뱀 아데바요 지난 시즌까지 마이애미는 매 경기 데이투데이가 최소 3명 이상이었어요. 제가 왜 이걸 아냐면 판타지를 하다 보면 그 데이투데이나 혹은 다풀, 뭐 어베일러블, 뭐 게임타임 디시전 이런 리포트를 열심히 올리는 팀은 정해져 있어요. 마이애미가 대표적이고 올 시즌에 LA 레이커스도 그래요. 레이커스도 지금 매 경기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데이투데이에 올라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 상대 팀을 낚기 위함이냐? 아니죠. 정말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구단이 팬과 방송국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필라델피아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조직 내부에서는 사무국의 조사 때문에 부상을 안고 골든스테이트 전을 뛰었다? 아니, 부상을 안고 있었더라면 그걸 막았어야죠. 구단에서.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필라델피아는 저 정도면은 거의 뭐 대학생 인턴을 갖다 놔도 일 처리를 더 잘할 것 같은데 야, 진짜 바보 등신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카일 쿠즈마에 대한 뭐 트레이드 루머가 많이 돌고 있죠. 자, 오늘 LA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도 팀은 패했지만 쿠즈마의 활약은 돋보였습니다만 워싱턴 위저즈가 카일 쿠즈마를 파는 대가로 조금은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일 쿠즈마의 트레이드 대가로 1라운드 픽 2장보다는 더 낮은 대가로 이제 눈높이를 낮춘다는 이야기인데 쿠즈마는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지만 요즘에 픽 값이 금값이잖아요. 그런데 1라운드 픽 2장까지 과연 주고 데려와야 되는 플레이어냐? 아니면 쿠즈마가 위닝 플레이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1라운드 2장으로는 팔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도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좀 낮추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올 시즌에 워싱턴 경기 보면 진짜 농구 제대로 하는 선수는 거의 없거든요. 타이어스 존스 정도? 데니얼 가포드도 뭐 리바운드 못 잡고 쿠즈마, 조던 풀 생각 없이 농구하고 있고 뭐 그나마 데니 압디아라든지 혹은 벤치에 있는 빌라 쿨리발리 웬만하면 친구죠. 이 선수들이 좀 볼만한데
빠르게 저는 워싱턴이 뭐 리빌딩, 리툴링을 하기 위해서는 쿠즈마를 팔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타임라인도 맞지 않고 쿠즈마 자리에 데니 아브디아에게 더 많은 롤을 줘야겠죠. 그래서 빠른 처분을 위해서는 쿠즈마 1라운드 2장보다는 더 낮은 대가를 원할 수도 있다.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메 우도카 감독을 앉힌 휴스턴 로켓츠 현재 뭐 플레이오프를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성적과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즉 윈나우 이번 시즌에 바로 달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자, 유망주들까지 기꺼이 내줄 의향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현재 휴스턴이 팔로잉하고 있는 선수 명단은 미켈 브리지스. 하지만 미켈 브리지스는 브루클린의 NFS, not for sale, 팔지 않는 인물이고요. 켈리 올리닉, 유타 재즈가 또 매물로 내놓은 선수죠. 클린트 카펠라,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과 제일런 존슨을 제외한 모든 선수를 지금 딜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안드레 드러먼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들이 드러먼드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죠. 로버트 윌리엄스, 현재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긴 했습니다만 윌리엄스는 또 이메 우도카 감독이 굉장히 잘 활용했던 보스턴에서 서로 호흡을 맞췄던 사이고요. 말콤 브록던도 포틀랜드 소속인데 포틀랜드의 타임라인과 맞지 않고 후반기 되면 뭐 아마도 쉐이든 샤프와 스콧 앤더슨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겠죠. 현재 샤프는 부상 중이긴 합니다만 브록던도 충분히 팔릴 수 있다. 그리고 휴스턴에게 상당히 필요한 자원이죠. 말콤 브록던 같은 이런 콤보 가드들 또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유망주들을 내줄 수 있지만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없는 연건들은 알프렌 생군, 그 다음에 캠 위트모어, 아멘 탐슨, 타리 이슨, 자바리 스미스인데 그렇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저 5명의 유망주를 내놓지 않았는데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유망주들까지 기꺼이 내준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 멤버들 제외하면 다른 팀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선수들이 없습니다. 트레이드 가능성이 저 5명이 없는데 다른 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물이 없다면 뭐 누굴 데려가겠어요? 뭐 에런 할러데이 데려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이션 테이트는 또 유망주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데려온 딜런 브룩스, 프레드 밴블릿은 이메 우도카 감독이 추구하는 터프한 수비 농구의 핵심 일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한데 저 5명을 제외하면 도대체 누굴 판다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크 가솔인데요. 마크 가솔. 자, 스페인 레전드의 마지막 스페인 지로나로 돌아가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NBA 생활을 끝내고 유럽에서 이제 본인이 선수 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요. 이제는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을 가르칠 시간이다. 그러니까 선수로 물러나서 뭐 지도자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내가 농구에 대해서 모든 배운 것들을 가르칠 시간이다 라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전성기를 보냈죠. 물론 뭐 우승은 다른 팀에서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그릿 앤 그라인드 시절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마이크 컨리, 토니 알렌, 그 다음에 잭 랜돌프, 그리고 마크 가솔, 자, 이런 선수들이 정말 끈끈한 농구로 대변되는 이 멤피스의 수비 농구를 이끌었는데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등번호였던 33번을 영구 결번하겠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릿 앤 그라인드 시절에 뛰었던 핵심 멤버들이 죄다 영구 결번이에요. 마이크 콘리 100%죠. 토니 알렌, 멤피스가 토니 알렌의 영구 결번을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잭 레놀프,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그리고 마크 가솔까지 4명이 멤피스의 페덱스 포럼 천장에 본인의 유니폼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2007년 NBA 드래프트 2라운드 48순위였습니다. LA 레이커스의 지명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형인 파우 가솔과 트레이드가 됐었죠. 그 당시에 멤피스와 LA 레이커스의 트레이드는 일방적인 레이커스의 우위였다. 그러니까 길버트 아레나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거는 사기나 다름없는 트레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2라운드 48순위로 지명됐던 마크 가솔이 갑자기 빵 뜨면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밸런스가 맞는 트레이드가 되긴 했습니다만 또 형제끼리 트레이드가 되는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자, FC 바르셀로나에서 2006년까지 뛰었고요. 또 지로나에서 2008년까지 활약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19년까지 멤피스 소속으로 뛰었고요. 랩터스에서 우승 반지를 차지했었죠. 네, 그리고 LA 레이커스 잠깐 뛰었다가 멤피스로 돌아왔고 이후에 다시 지로나로 가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활약을 했습니다.
NBA 챔피언, 토론토 랩터 시절에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그 당시에 뭐 조엘 엠비드의 최대 천적이기도 했었죠. 자, 올 NBA 퍼스트 팀 한 번, 세컨 팀 한 번. 하지만 올 NBA 팀으로 마크 가솔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자, 올해 수비 수상도 2013년에 받았고요. 그리고 올 수비 세컨 팀 2013년 올스타에도 3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유로바스켓 금메달 2개, 은메달 1, 동메달 2개. 그리고 세계선수권 일본 대회에서 금메달, 그리고 농구 월드컵 금메달,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런던 올림픽 은메달. 당연히 농구 명예의 전당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한 커리어를 보냈던 마크 가솔이었죠. 정말 뭐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이로써 가솔 형제는 모두 다 농구계에서 은퇴하게 됐습니다. 물론 마크 가솔의 동생도 아직 활약을 하고 있지만 NBA는 못 왔고 파우와 마크만이 NBA에서 뛴 형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NBA 여러 소식들을 모아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